과학기술서와 역사서 편찬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본 그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고려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기에는 호족과 문벌귀족, 중기는 문벌귀족과 무신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후기로 가면 원간섭계 건문세족, 그다음에 말기에는 건문세족이 중심이 되고요. 신진사대부가 조금씩 문화에 접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호족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문화를 보면요. 호족은 지방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방적인 색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아까 같이 봤던 돌로 만든 커다란 불상들 있죠. 되게 이게 뭐야 이상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안 예쁜 부처님 같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보면 뭔가 굉장히 신령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개성이 아주 뛰어난 불상들은 이 호족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철로 만든 불상들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바로 문벌귀족의 취향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청자가 발달하게 되면서요. 그냥 순백색 순청자, 비색을 가진 청자가 있었는데요. 그 순청자들은 주로 문벌귀족들이 좋아했다고 하고요. 조금 더 화려한 상감청자는 무신정권에서 조금 더 좋아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귀족적인 문화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문세족으로 넘어가면서요. 원의 간섭을 본격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원의 종교 뭐가 들어오죠? 라마교가 들어온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의 풍습이 들어와서 탑 같은 것도 좀 신기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몽골풍 그림도 그려지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쭉 유지되다가 신진사대부 때 가면요.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약간 검소하고 유교적 영향력이 강한 그런 문화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재는 조선에 가서 그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인쇄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목판 인쇄, 일단은 나무판에다가 짜는 인쇄술인데요. 목판 인쇄는요, 일단 인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될 게 인쇄물을 만들면 그거를 찍어서 책을 만들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일단 쉽게 나무를 이용한 목판 인쇄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막 만든 건 아니고요. 불경 같은 걸 만들 때, 대장경이나 이런 걸 제작할 때, 불교 서적을 간행할 때 만들기 위해서 목판을 만든 겁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초조 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제작해서 거란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침입했을 때 소실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하기 위해서 팔만 대장경이 몽골 침입 때 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합천 해인사의 가장 높은 쪽 안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빨래판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생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상상해 보시면은요. 여기 남쪽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강화도로 갖고 와서 소금물에 3년 정도 넣어놓다가 그래도 이렇게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고 이렇게 안 좋은 불순물이 나와서 벌레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소금물에 삶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삶아서 기름을 쭉 뺀 이 나무에 종이를 거꾸로 붙여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새기는데요. 한 글자 새기고 절하고 한 글자 새기고 절하고 부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나무판을 덧대고 오칠을 썩지 말라고 오칠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구리판을 덧대고 그리고 나서 또 오칠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팔만자인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조선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계속 요구했던 게 바로 이것 좀 달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판은 나무에다 판을 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인쇄술 볼게요. 금속 활자입니다. 금속 활자는요, 활자, 움직이는 글자입니다. 목판은 크게 짜는데요. 금속 활자는 이렇게 도장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새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뭐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글자를 가져다가 나열해서 밀랍 같은 거로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찍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랑 목판을 댈 때요, 목판이 훨씬 더 깨끗하고 잘 나오고 좀 더 돈이 많이 들고요. 금속 활자는 그거보다는 조금 간편하게 생활 용도로 쓰는 거였다라고 요즘엔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진 않고요. 이걸 이렇게 찍었더라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아, 금속 활자 최초의 책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속 활자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심체 요절이 있죠. 어디에 있죠, 여러분? 프랑스에 있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속 활자로 찍었으면은 이거 한 개만 있지 않고 더 여러 권이 있겠죠? 지금 한 권이 유일하게 프랑스에 있는데 어딘가 누군가 집 다락방에 하나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나오면 진짜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속 활자까지 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화약 제조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무엇과 관련되냐면 외구의 침입과 관련이 됩니다. 최무선은요, 외구가 자꾸 쳐들어오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외구의 전법을 갔는데요. 외구는 배를 가까이 붙여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안쪽에 있는 배를 공격하는 백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싸워서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무선 생각을 해요.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화약입니다. 그래서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왕한테 허락받고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배에다가 화포를 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화포를 날려서 왜구를 격퇴하는 진법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진포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구를 배 500척을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우리 화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었구나. 이 기술은 원나라한테 배워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기술이 발달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요, 여러분 삼국시대 때도 배웠는데 왕권이 이렇게 안정되고 뭔가 자랑할 게 있을 때 썼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사회가 진화하면서 이제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구 삼국사와 7대 실록은 있다는 기록은 있지만 지금 남아있진 않고요. 그 다음에 김부식,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사람이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과 신라계승의식,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이 사람이 썼습니다. 삼국사기. 무신정권 시기에 가장 문장력이 뛰어났던 이규보는요. 동국이상국집 중에 동명왕평을 써서 여기 동명왕은 주몽입니다. 그래서 주몽에 대한 감탄하는 서사시를 썼는데요. 그게 바로 동명왕편입니다. 이련이라는 스님은요. 고대 설화와 전설을 다 모아서 삼국사기에 빠진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삼국유사를 씁니다. 이거는 삼국사기는 왕이 시킨 거고요.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 개인이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삼국유사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최초로 단군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의해서요. 말이 안 되는 전설이나 뭐 이런 건 다 뺐거든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긴 다 빠졌는데 이련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갔다. 고유와 문화 전통을 중요시 여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현은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략이라는 책을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맞춰서 썼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어떠셨나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많이 나오면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잠깐 다시 정리하는데요. 의천, 천태종, 고려 전기에 국가통치 이념으로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고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려 후기에는 진울이 등장해서 조계종을 중심으로 교정과 선종을 통합하는 데 이론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유교도 국가통치 이념으로 적극 반영되었고요. 후기에는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신진사대부들의 사회개혁 원리로 사용되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불교 예술, 공예, 인쇄술, 역사서 등이 발달해서 불교만의 독특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